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봄 금, 사과, 금, 배에 이어서 채소까지 농산물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정부가 연일 물가관리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여름 폭우에 또 폭염까지 예고돼 있어서 걱정이죠. 사실 이번 농산물 파동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던 터라 예견됐던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생산자인 농민 또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이고 또 나아가서 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이 엔저와 호경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침체를 지난 일본의 부동산 시장 정말 반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한국 부동산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져들 우려는 없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보내드리는 성기영의 경제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올 3월, 4월 금, 사과 파동 이후 일부 과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폭염 또 폭우가 예상되고 있어서 여전히 농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은 여전한데요. 문제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량이 달라지면서 당장의 농산물 수급 대책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농업 대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농업의 현실 짚어보고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분과위원장이십니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 바쁘시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농산물 가격 추이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3월에는 이제 사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금사과라고까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도 또 뒤이어서 값이 많이 뛰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정부는 조금 안정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3월보다는 조금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그 1분기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이 한 40% 수준을 뛰어넘기도 했고 네. 특히 그 일부 또 채소 뭐 우리가 파 같은 경우에는 한 50%까지 뛴 품목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이 공급이 조금 시작되면서 약간 진정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이제 그 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뭐 80% 넘게 뛰었다. 그렇게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를 좀 잠시 짚어볼까요, 교수님? 예. 사과하고 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평년도에 한 55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네. 그 지난해에는 39만 톤, 40만 톤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배도 평소 때 우리가 한 25만 톤 정도 필요한 물량인데 한 18만 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작년 그 초봄에 그 과일 꽃이 필 무렵에 네. 그때 당시에 이상 기온이 상승했어요. 온도가 좋으니까 이 꽃이 빨리 피버렸어요. 빨리 핀 상태에서 또 며칠 후에 바로 또 기온이 며칠간 또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오다 보니까 네. 꽃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조직이 어는 어떤 네. 현상. 그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이 굉장히 이 초기에 그 과일이 착과할 때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네. 생산량이 그렇게 그냥 30% 가까이
감소한 게 그게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배도 그랬습니까? 그러면은요? 예, 두 과일이 뭐 비슷한 문제로 똑같은 현상이 월 벌어졌습니다. 비슷할 때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렇습니다. 그 과일 종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원래 그 작년에 9월, 10월 이때 사과 배를 수확하나요? 예. 네. 그때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놔서 이렇게 봄까지도 사과 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저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한여름 빼놓고는 거의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워낙 그 수확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교수님? 이게 사과배는 그 국내에서 생산을 못하면은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네. 오직 뭐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만큼만 이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열대 과실이나 수입이 허락된 어떤 그 허용된 그런 과실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과와 배는 검역 협정이 지금 이 체결되지 않고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농산물, 청과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위험성이 뒤따르고 네. 그 첨가물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병해충 문제. 병해충이 한번 그 이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오면 이게 수백 년을 환경을 뒤흔들 수도 있고 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국제적으로도 그것은 함부로 수입이 이렇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요, 그 뭐죠? 앞으로 2033년까지인가 축구장 4,000개 규모 정도의 재배 면적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먹었던 사과가 이제는 정말 비싸지는 그런 과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과거처럼 네. 싼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대는 뭐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또 크게 뭐 지금 뭐 축구장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지나치게 또 비관적인 어떤 전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유휴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또 있습니다. 있고 또 과일이라는 게 상당한 어떤 대체 과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비관적인 어떤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래도 국내 농산물을 선호하니까 네, 그 네. 선호하는 농산물을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위해 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어떤 관계되는 기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일하고 또 채소는 조금 다른 게 과일은 이렇게 좀 저장을 해서 다음에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처럼 오래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수급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채소는 과일보다 또 저장성이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채소는 그 과일보다는 우리가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도 그 자급률도 높고 그다음에 네. 과일은 기간이 상당히 이렇게 공급 기간이 길죠. 생산 어떤 기간이. 그러나 채소는 또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이 또 과일보다는 좀 그렇죠. 용이합니다. 용이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채소는 요즘 말하는 쉽게 말하는 어떤 스마트팜과 같은 어떤 네, 그런 네. 형태로 재배가 또 과일보다는 쉽습니다. 과일은 아직도 그 노지 그러니까 토양에서 재배해야 되는 어떤 것이 주된데 네. 채소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새로운 농업 형태, 네. 스마트팜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그래도 과일보다는 전망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난해 이제 기상이변 그다음에 이렇게 봄에 냉해도 있었고 또 여름에 호우병해충 피해도 있었고 해서 사과일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농업 생산비가 급격히 좀 상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농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광열비라든가 수도 요금이라든가 많이 올라서 더 힘들다 이런 농민들의 하소연이 많던데요.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요즘 농업인들 특히 이제 그 젊은 신규로 새롭게 진입하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보면은 정부가 어떤 그 농업 생산 기술을 더욱더 개선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펴달라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요즘 우리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최종 생산물 가격 지지 정책을 좀 중시를 해왔어요. 네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쌀값이나 이런 최종 생산물의 어떤 가격 지지를 우선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네. 생산 기술을 개발시켜서 원가를 절감하고 네.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는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산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가격 지지보다는 투입제에 대한 어떤 네. 보조 이런 방향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어떤 우리 농산물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지고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도 동의하지만 요즘 이렇게 많은 이 젊은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신데 아무래도 농업인의 요구를 파악해서 예.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일을 저희들이 맡고 노력하고 계신 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 기후로 농산물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하루 아침에 오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 지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잠깐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게 그 농산물 주요 생산 국가들이 네. 거의 다 이게 자주 겪고 있어요. 최근에 일례로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오렌지 주스를 지금 뭐 품귀 현상이 나가지고 예, 일본 소비자들이 지금 오렌지 주스를 구하기가 힘든 상태가 됐는데 그 이유도 브라질이 그 오렌지 과즙 그 이 큰 손인데 네. 그 브라질의 어떤 그 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격감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 오렌지 주스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좀 품목에 따라서 지구적인 어떤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커피나무 냉해로 커피 원두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리고 코코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이 세계적으로 그 넓은 소비층을 가지고 있는 커피나 어떤 그 중요한 식품 원자재가 네. 그 브라질이 굉장히 그 중요한 공급처인데 네. 브라질의 그 기상 이변이 한 번씩 이렇게 오면은 영향을 받는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카카오, 네. 또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점점 이제 한반도도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농산물 출하 지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안에서 바나나가 나왔다는 뉴스까지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뭐 이게 우리 과일의 어떤 이 적정 생산지가 네.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사과가 네. 경상북도 그 지역이 한계였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 영월까지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복숭아도 경상북도 청도 정도가 이렇게 적정 지역이 있는데 이제 네. 뭐 충청북도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뭐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 경상남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던 이 단감 네. 같은 것이 지금 이제 경상북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 뭐 아까 뭐 바나나 이야기하셨지만 감귤은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라남도로 올라오고 있고, 뭐 이렇게 이 과일들이 주산지가 네.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옛날에 경북, 능금, 대구 사과 이랬잖아요. 이제는 그 양구하면 펀치볼 가면 원래 시래기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펀치볼 사과 이래가지고도 팔더라고요. 정말 그 농산물 그 지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생기면은 잘 적응하는 일부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이렇게 주산지가 위로 올라오면서 네. 그 생산지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평균적인 어떤 농가 소득에 그렇게 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옛날에는 경상북도 지역 농가가 생산하던 것을 다른 지역 농가가 생산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북상일을 하다 보면은 북상 한계가 우리는 그래도 이제 강원도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올려만 보내고 있는 저 남쪽 지역에 네. 새로운 어떤 기후에 적합한 대체 품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 대체 품목 만들어지는 속도가 기상 이렇게 올라가는 적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인데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수입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좀 이렇게 대체 과일을 가지고 좀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품종 개량에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안에서 바나나가 나올 정도로 되고 또 우리나라 아열대 어떤 농산물이 지금 현재 많이 시험 재배되고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좀 작목의 어떤 변화와 더불어서 네. 기후 변화에 적응할 걸로 네. 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난화 기후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좀 빨리 예. 좀 개발해야 되겠다 예, 이런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요, 그 이제 농산물 값이 급등하니까 일단 할당 관세 품목을 확대하고 뭐 납품 단가 지원 품목도 또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또 대형 유통업체 과일 직수입도 허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종래에 우리가 농산물 수입이라고 하는 말은 네. 굉장히 그 공론하기가 힘든 주제였습니다. 국내 농업 보호라는 어떤 이 주의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막상 사과와 배 사태를 겪고 나니까 일부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왜 수입을 못하느냐는 어떤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지금 현재 농식품 수입 제도 자체가 네. 굉장히 전근대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세계 무역기구 WTO가 네. 이렇게 매년 각 나라 회원국 150여 개 이상이 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각 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그 관세 수준을 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세율이 그 WTO 회원국 전체에서 1위입니다. 1위. 아, 가장 네. 높습니다. 네. 그 평균 농산물 관세율이 지금 현재 약 한 57%. 아, 그래요? 네. 그 우리 바로 뒤를 잇는 나라가 튀르키예 네. 41%. 네. 인도가 약 한 39%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식량이나 어떤 농업 환경 사정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그 중국이나 일본만 보더라도 네. 13%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의 어떤 이 57% 관세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자체가 어렵지만 네. 수입이 허락된 어떤 그 과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세가 높다 보니까 수입 가격이 비싸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굉장히 그 오히려 더 수입 가격을 더 높이는 어떤 효과 때문에 물가 안정에 크게 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농산물의 어떤 그 뭡니까 이 우리 국내 공급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이제 수입과 관련되는 어떤 제도부터 천천히 좀 이렇게 손을 봐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농업부문 관세 철폐율이 91%다.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영향이 없는 품목 수로 보면은 91%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품목들 네.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네. 유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이고 또 이렇게 이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할 때는 이제 품목을 정해가지고 할당 관세 품목을 좀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할당 관세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할당 관세를 이제 실시하면은 세수 감소도 우려되고 실제로 고물가 잡는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요. 할당 관세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네. 어떤 물량을 정해놓고 그 물량만큼에 대해서는 관세를 확 낮춰주는 겁니다. 네. 낮은 관세로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네. 활용하면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농업 보호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할당 관세는 그야말로 필요할 때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 네.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수단입니다. 농업기관을 약화시킨다는 농민들의 입장.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예. 네.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견 합당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농업 생산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과거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또 소비 환경 그다음에 이 수급 상황이 과거와는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건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좀 검토할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농산물 가격 안정화 얘기할 때마다 지적되는 게 이제 그 유통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뭐 그동안에 직거래라든가 다양한 플랫폼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유통구조가 그 지적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 채널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바로 그 어떤 우리가 현지에 가서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택배, 온라인, 뭐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 도매 시장을 통하는 것, 네.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한 정도로 그 유통 구조 자체는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유통 그 중간 상인이라고 하죠. 유통업자들과 우리 생산자들 간의 어떤 교섭력의 어떤 차이입니다. 교섭력의 차이. 네.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예를 들면은 그 유통업자들이 상당히 어떤 그 이윤 추구 행위를 이렇게
하죠. 이제 네. 예를 들면은 정부는 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좀 물량을 내놓으라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저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생산자들이 교섭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어떤 그 농업 정책이 생산자 보호 정책이 이 생산물의 가격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조직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생산자 조직을 강화시켜 가지고 네. 생산자가 스스로 네. 물동량을 조정하고 생산량을 이렇게 수급을 조절하면서 네. 교섭력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지금 쉽게 많이 펴오지를 못했어요. 네.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네. 생산자 조직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생산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유통을 하게 함으로써 네. 이쪽의 어떤 그 반대편의 구매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네.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통 채널이나 뭐 어떤 유통 구조가 전근대적이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이 서로가 네. 이 어떤 상황에 맞게 교섭력을 균형을 갖춰주는 문제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네, 생각이 틀에서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당장 이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달 첫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도매시장 법인의 수수료율을 좀 낮춘다든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고, 예.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네. 당장에 이제 해야 될 대책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에 있어서 교섭력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춤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보.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업자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 경제에서 어떤 그 유통 채널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주체들을 네. 직접 이렇게 통제한다는 것은 무리고 네. 이제는 가급적 이력 추적 시스템이나 전국에 있는 어떤 유통 어떤 이 시설과 자산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데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네. 그 저장 능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거래 이 상황과 관련되어지는 정보를 네. 계속해서 축적해서 그걸 자꾸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분포를 시키고 그런 어떤 올바른 어떤 시그널을 자꾸 줌으로써 예, 예. 이 유통업자들의 어떤 과도한 어떤 이윤축 행위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같은 걸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이게 이제 일시적이면 다행인데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정말 기상 이변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어떤 통제를 좀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기후 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그 기후 인플레이션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참 이게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이 기후 문제, 그 기후 변화의 어떤 지표가 네. 있는데 그 지표들이 다들 이렇게 기후 변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나가고 있는 방향은 변화하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 중에 하나가 스마트 디지털 농업. 네. 스마트 농업, 뭐 디지털 농업.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첨단 어떤 그 과학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농업을 야외 자연 농업에서 어떤 실내 제어 가능한 농업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네. 환경을 이제 통제하는 농업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입법 조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가지고 네. 스마트 농업 육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7월부터 금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금년부터 네. 시행되고 있고 그런 조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범지구적인 어떤 기후변화를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그 스마트팜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무리지만 그러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가장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변화되는 기후에 맞는 적합한 대체 품목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가장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 행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신품종 개량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스마트팜 그다음에 품종 개량 네.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주변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것도 앞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대응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AI 기술 그렇죠. 이런 걸 또 네.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빅데이터 이런 걸로도 충분히 이제 좀 환경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한다 그럴까요? 네, 환경 제어. 조정 네, 네. 이런 걸 좀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여러 가지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첨단 정보 통신을 그 융복합한 그 스마트 팜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말씀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예. 예. 근데 스마트팜 이제 스마트 농업이 우리가 꽤 발달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좀 이제 기술이 꽤 있기 때문에 더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한 1세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머물고 있는 1세대가 비중은 아직은 있다고 하더라도 예. 3세대까지 나가는 선도농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생겨나고 그래요? 있고 지금 현재 그 선도농가들이 거두고 있는 성과는 그 소득 같은 걸 보면은 네. 일반 평균 농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렇죠. 예, 생산량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도농가들의 데이터가 네, 또 네. 구축이 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일반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네. 또 이제 스마트 디지털 농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순환이 되면은 굉장히 이거 성장 속도는 빨라질 처음이 어렵지 그렇죠. 어느 정도 예. 확산이 쫙 예. 될 수 있을 데이터가 거다. 축적되어지면 그렇죠. 데이터가 축적되어지면. 빅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한 예, 거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 같은 것에 이제 4차 산업 그 혁명 기술을 그렇죠. 접목을 시키면 이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이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농가에 계신 분들이 아직은 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도 요즘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엑셀 활용하고 뭐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러시는 건 봤는데 스마트팜은 좀 아직은 좀 낯설다, 예, 농업도, 힘들다 이렇게 예,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으실까?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 예, 교육 이런 아직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건 뭐 당연히 지금 네. 현재 그 지도 사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농업도 이제 세대 교체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신농업은 또 신세대들이 또 주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또 이 스마트 농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아까 앞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수출 산업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뭘 어떤 수출, 어떤 스마트팜에 팜 대한 기술이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기술이 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로 지금 현재 수출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이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이런 데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더 그런 그렇죠. 기술에 대한 예, 그 요구가 예. 크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이 수출이 될 정도로 어떤 기술이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그 편의화가 이제 갖춰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농업에 관심이 없던 어떤 젊은 층이나 네, 이런 네. 층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층들이 이제 그 스마트팜 새로운 어떤 농업의 주류가 네.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 농업을 한다면은 밭에 가서 예, 예. 이렇게 밭고랑을 매면서 허리를 한 번도 못 펴고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는 걸 생각했는데 쉽게 이제 전환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로 뭔가 이렇게 기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네. 새로운 어떤 농업 기술이나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법을 보급하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정부의 역할이 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예산을 네. 제한된 예산을 정말 그 우선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 배분하는 게 미래 네. 농업에 대한 어떤 그 바람직한 대응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요즘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생산물의 가격 지지를 네. 원하는 어떤 이런 정책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네.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그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 아까 말한 대로 기후 변화 시대 뭐 등등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농업인이 14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 선진 농업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합한 총합 그 농업인이 150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예. 농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그다음에 일반 노령 노동, 다른 산업에서는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는 어떤 노령 농민들의 일종의 복지적인 어떤 네. 산업 비슷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은 진입은 자유로운데 네. 퇴출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막상 하기 예. 시작하면. 네. 예, 은퇴를 하려니 은퇴의 어떤 이 정년제도 없고 은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그 연금이나 네. 이런 어떤 복지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네. 지금 현재 농업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외국에 비해서는 정량화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러니까 고령의 농업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시면 그 시장을 누가 채울 수 있을지 계속해서 똑같은 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소수로 정예화해서 혁신 농업 기술을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가져가면은 농업 가능하지 자산들, 않을까. 특히 네. 농지나 이런 어떤 농업 생산 자산들을 네. 새롭게 들어가는 어떤 층에게 쉽게 이렇게 좀 이전돼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새로운 농업의 어떤 그 확산에 도움이 되죠. 네, 예.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다른 나라의 농업 정책 어떤 거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그 대부분이 예. 특히 일본도 그렇고 이렇고 제한된 정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제한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정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농업인을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네. 그 농업의 어떤 일정 어떤 기준만 충족하면은 모두 다 농업인으로서 어떤 그 범위에 넣어가지고 네. 전체를 이렇게 농업인의 범위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전체를 이렇게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죠. 아, 네. 그래서 한정된 지금, 예산이니까. 예. 그래서 네. 저희들 그 위원회에서도 저 대통령 소속 농업노조청 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 중에 하나가 새롭게 농업인과 농업과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를 정의를 하자. 아. 새롭게 정의를 해서 그것을 기존의 어떤 법 체계와 좀 잘 이렇게 갖추어서 이 농업의 정예화라고 할까요? 예,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농업상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어떤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 예. 재정의가 예. 필요하다. 예, 그래서 네. 또 복지로 나가야 될 대상은 복지로 나가고 네. 그다음 산업으로서 효율성을 키워야 될 대상은 산업으로 효율성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방향. 예. 지금은 네. 복지와 그냥 이 좀 산업이 혼재가 뒤섞여 돼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에서 농업이 근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농업인에 대한 재정의도 말씀하셨고, 뭐 또 농지 규제라든가 활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지법이 한 40 됐죠. 농지법이 한 30년 훨씬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네. 농업의 기간이 되고 있는 농지는 옛날 법으로 이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새로운 농업이 적응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농지에 대한 어떤 규정도 새롭게 만들고 어떤 부분이 새로운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예를 들면 말씀이세요? 뭐 특정 농지에는 이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든가 스마트팜이 필요한 어떤 시설을 세우기가 어렵게 돼 있다든가 뭐 네. 등등으로 맞지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조화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농업도 새롭게 정의를 하고 네. 농업인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자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이제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인프라 네. 농지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농업 기반들에 네. 대한 어떤 그 법적 어떤 기준이나 제도도 새롭게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중요한 어떤 금융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정부도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뭐 정부는 당연히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방금 말한 대로 이 산업과 복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분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농부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 소비자 최종 소비자들은 굉장히 비싸게 사는데 우리는 그 값을 못 받는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까 그 말씀드린 농부의 대로 역설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까 농업인의 말씀드린 대로 역설. 네. 1차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현재 조직화를 네. 통한 어떤 교섭력의 약화에서 오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서로가 이렇게 좀 자승자박적인 어떤 면이 있는데 농업인들도 직접적인 어떤 생산물 가격 지지를 자꾸 요구를 했고 정부도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지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 판매 단계에서의 어떤 교섭력 약화 문제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그리고 우리 중간 기구로서 농협이라는 기구도 있는데 농협도 구속력이라고 할까 농민에 대한 어떤 회원에 대한 구속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히려 네, 예. 네. 그 회원들의 어떤 그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농협도 그렇고 관계되는 어떤 기관이나 주체들이 좀 더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거는 당장의 가격 지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품종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네. 최종 내 손에 농업인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이 돼야만이 계속 농업이 번성할 수 있고 네. 그게 우리의 어떤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네, 네.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좀 낮지 않나요? 맞죠. 예. 네. 지금 이제 뭐 전체 우리 식품 한 40%대.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사료 곡물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 한 20%대로 떨어지죠. 아마 식량이. 네. 식량 곡물이. 그래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 1인당 경지 면적이 가장 하위 그룹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요. 예. 네. 미국이 우리나라 1인당 경지 면적이 100배가 훨씬 넘죠. 거긴 어마어마한 예. 뭐 예. 헥타르의 그냥 대형 농기계를 제가 가지고 하지 한 않습니까? 연구 결과를 네. 보면은 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예.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식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지금 현재 경지의 7배가 필요하다는 아, 이 통계가 그래요? 필요한데 네. 지금은 더 하겠죠. 이제 그 식품 소비량이 더 다양화가 되어 있고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어떤 경지 여건이나 농업 여건으로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해외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죠? 자급률은 한 2027년까지 정부가 한 55.5%인가 네, 그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는데 늘려볼 수 현재는 있겠죠. 지금 한 46%. 예, 예, 그다음에 예, 곡물 예. 자급률은 19.5%, 예, 20%가 안 네, 되는데 네, 네. 이것도 좀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늘리려고 정부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간척지를 네. 활용해서 이제 작물 생산으로 전환시키려는 어떤 그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중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수입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농업분과위원장이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방송에 나와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 활동은 이게 범부처적인 어떤 이슈, 예를 들면 농업식품 이슈지만 이게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다른 부처와 또 연관된 정부 부처가 농업정책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네. 조율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그것을 또 정부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정책을 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네. 우리 식품 소비에 안정을 기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띄워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김한호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와 함께 이 시간 얘기 나눠봤습니다.